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아마존, 인텔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S2025에서 로보택시로 격돌했습니다. 올해는 웨스트홀 입구 부근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스를 설치해 차량을 전시함으로써 로보택시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적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연준이 지난달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며 금리 인하를 늦출 것임을 시사함에 따라 나스닥이 하락하자 테슬라를 제외하고 미국 전기차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월가의 대형 투자자문사 에버코어는 이날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더 강력한 인플레이션 데이터, 노동시장 강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 등으로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성공 투자를 향한 힘찬 발걸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증시를 끌어올릴 재료, 끌어내릴 재료가 혼재했었던 가운데 20년 만에 국채 금리는 결국 5%를 뛰었습니다. 2023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인데요. 한편 M7 종목들도 방향성을 잃고 엇갈린 모습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젠슨왕 발언으로 급락한 양자 컴퓨팅부터 트럼프 보편 관세, 경제 비상사태까지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아침에 있는 어젯밤 미증시를 통해 9% 급등하며 마감한 이베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 규제당국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에 이베이 상품 목록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한 후 주가가 9.8% 넘게 올랐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이 이슈와이드를 통해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혼돈의 중심에 서 있는 미증시,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서 점검 들어가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개장 전 리포트에서 비상 겸 한 달 만에 2,500포인트를 되찾은 국내 증시 코스피에 대해서 자세한 소식들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마감 증시부터 짚어보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FOMC 의사록 발표를 기다리며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간밤에는 기술주들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06% 하락한 19,47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16% 소폭 상승하면서 5,91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존스 지수 0.25% 상승하면서 42,000선에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거세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12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이런 투자자들의 우려감을 더욱더 증폭시켰는데요. 그러면서 채권 금리 역시 크게 상승했었죠. 이번 주 다양한 경제 지표들 소화해낸 뉴욕 증시는 이제 10일에 발표될 작년 12월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 노동시장 조사 업체 ADP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민간 부문 신규 고용은 12만 2천 건 증가했는데요. 임금 상승률은 2021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해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4.6%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 시점에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4.6%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부채 수요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했는데요. 0.96% 하락하면서 5,162포인트 마감했습니다. WTI는 1.27%, 1% 넘게 하락하면서 배럴당 73.3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M7 종목들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큰 폭의 변화 없이 거래를 마쳤는데요. 애플은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0.2% 상승하면서 242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난주 애플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알림을 요약하는 기능을 출시했는데요. 그 기능에서 가짜뉴스 알림을 배포한 것이 드러나면서 기술적 결함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140달러 선 겨우 방어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 주가가 반등하면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초반부터 140달러 선까지 밀리면서 주가는 결국 큰 변화 없이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52% 상승하면서 424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한편 향후 몇 달 안에 직원의 1% 미만을 감원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아마존 0.01% 상승해 주었습니다. 222달러 선에서 마감했는데요. 광고주를 위한 새로운 인공지능 도구인 SQL 생성기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구는 광고주를 위해서 단계적인 지침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 1%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610달러 선에 거래 마쳤는데요. 한편 이 브라질 검찰이 메타의 최근 미국에서 사실 확인 프로그램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남미 국가에서도 이것을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소폭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0.15% 상승하면서 400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는 4% 넘게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400달러 선을 하회한 채로 마감을 했는데 임원진들의 임금이 과다 지불됐다라는 의혹을 해결하면서 법정 합의 판결을 받고 오늘은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알파벳은 0.79% 하락하면서 193.9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집단 소송을 기각하도록 연방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서 8월에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베이입니다. 9.86% 상승했습니다. 메타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베이의 상품 목록을 사용하여 테스트 중이라고 발표한 후에 주가가 9% 넘게 상승하며 52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는 소비자를 지역의 상품 픽업 서비스로 연결해주는 인기 플랫폼인데요. 메타는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 먼저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며 구매자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상품을 직접 보고 이베이에서 거래를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경쟁사들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던 이베이의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노보노디스크입니다. 2.76% 상승하면서 85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UBS가 제약 대기업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평가를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 후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여전히 유럽 제약에서 가장 흥미로운 성장 스토리이며 단기적으로 GLP-1 약물에 대한 높은 수요로부터 계속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은행은 적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가 비만 치료제의 대표 약물로 여겨지지만 노보노디스크도 위고비를 출시해 바짝 뒤를 따라붙었는데요. 최근 회사는 알모헤라고 불리는 혈우병과 관련한 치료제의 FDA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디슨 인터내셔널입니다. 오늘 10%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주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인 에디슨 인터내셔널이 지역의 주택과 인프라를 파괴한 산불 피해로 인해 수천 명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떠나 피난을 가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으로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회사는 2020년 3월 이후에 최악의 거래일을 기록했습니다. 강풍으로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화재 발생 6시간 만에 여의도 면적보다 넓은 5.1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는데요. 이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CNN은 순식간에 이 화재가 축구장 5개 규모의 면적을 태웠다고 전했는데요. 산불의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LA 일대에 부는 국지성 강풍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소식 확인하시죠.
중국 경기 침체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 성장률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민간 전문가가 시진핑 국가주석 지시에 따라 경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연구원은 지난 2, 3년간 공식 수치는 연평균 5%에 가깝지만 실제 수치는 2% 정도일 것으로 추측한다며 중국 당국이 내놓은 성장률 수치의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시 주석은 격노했고 당국의 조사와 징계를 명령했다는 건데요. 다만 중국의 공식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바클레이즈, 노무라 등이 고객 메모를 통해 중국의 각종 통계 수치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는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근거로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I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의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는데요. 안보상의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엄격한 요건이 없어도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선호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미국으로 돌아오는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6월까지 2나노미터 반도체 시제품을 공급합니다. 라피더스는 4월 2나노 제품의 시험 생산에 나서면서 2027년 양산 공장을 가동할 방침인데요. 신생 기업인 라피더스는 안정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려면 고객을 우선 확보해야 하는데 세계 5위 반도체 업체인 브로드컴과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라피더스는 도요타, 소니 등 일본 대표 기업 8곳이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2022년 설립한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라피더스의 2나노 반도체 성능을 확인한 이후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등의 생산을 라피더스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라피더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브로드컴 고객사에도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싱가포르에 70억 달러를 투자해 HBM 공장을 짓습니다. 내년 가동이 목표이며 이날 착공이 됐는데요. 2027년도부터 생산 능력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이크론 CEO는 인공지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HBM 시장의 견고한 성장은 AI 교환의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방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HBM 시장이 2023년 40억 달러에서 2030년 1000억 달러 이상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의 계열사인 뱅가드 국제 반도체 그룹과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NXP는 싱가포르에 합작 법인을 세우고 78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웨이퍼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그린란드가 가진 전략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의 소유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있는데요. 그린란드는 북미와 유럽을 잇는 북서 항로의 핵심 노선이자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영국을 연결하는 전략적인 항로입니다. 미국은 1951년 방위 조약에 따라 그린란드 북서부에 공군 기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미국이 러시아의 잠재적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핵심 항로로 여겨졌으며 또 적대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할 경우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주요 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이 1867년과 2차 대전 이후 두 차례 그린란드 매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중요성보다는 경제적인 가치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석유, 가스는 물론 반도체 필수 광물인 히토류를 풍부하게 보유한 천연 자원의 보고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전 세계 히토류를 장악한 중국이 수출 제한을 무기로 휘두르는 상황에서 그린란드를 손을 넣고 싶은 트럼프의 욕구가 더 커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이슈와를 통해 더 다양한 시선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더 넓은 시선으로 시장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ISL 김태성 본부장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미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작년 말과 같은 급등 그리고 우상향 곡선을 보여주는 건 올 초에는 보여주지 않은 모습인데요. 1월 초 미증시 무슨 일일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작년과 재작년 그리고 올해가 다른 부분은 명확하게 하나가 있겠죠. 결국 트럼프 2기에 대한 압박과 부담 때문에 미 증시에 투자를 하시는 많은 투자자분들도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지표를 보면서 추적 관찰을 해왔다면 올해 1월 달은 이 1월 20일 날 트럼프 2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내일 미국장이 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엄청나게 특별한 호재 뉴스가 없는 이상 수급이 강하게 붙을 요소가 지금 없었기 때문에 미증시가 조금은 이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1월 효과 많이 이야기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1월은 전체적으로 이벤트가 많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 CES라든지 JP 모건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이벤트가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으로 작용할 때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세론 뉴스로 작용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느껴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동안에 올라온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을 너무나 비난적으로 혹은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걱정이 될 때는 주식시장에 버블이 껴있을 때를 이제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버블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냐면 이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숫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버블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지금 미증시는 버블이 아니죠. 엔비디아, 애플, 메타, 마이크론 실적 없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실적을 보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버블이 아닌 굉장히 좋은 우상향 곡선을 좀 그려왔던 상황. 그래서 고점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차익 매도 물량 혹은 기간적인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인지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우리나라의 많은 투자자분들은 사실 미증시가 12월 말에도 그리고 1월 초에도 좋았다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지만 나스닥과 S&P 다우존스의 지수를 보면 사실 12월부터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느끼기에 미증시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좋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기업 있죠. 대표적으로 테슬라, 엔비디아 이러한 기업들이 유독 쏠림 현상을 좀 나타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상승이 굉장히 강했었던 지금 미 증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에게는 미 증시는 역시 대단하다,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잠시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기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 국가애도로 휴장합니다. 또 새로운 휴가로 미증시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참 자연스러운 구간이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요 종목들 살펴봤을 때 버블이 껴있는 게 아니고 충분히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젠슨항의 발언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하락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이게 쓸모없는 건 아니고 우리도 투자를 할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용화되기까지는 15에서 30년 가까이는 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제히 내림폭을 겪은 건데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업종별 이슈도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아이온큐, 리게릭 컴퓨터와 같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사실 지난 4분기에 가장 많이 오른 기업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무려 200%, 300% 올라간 기업, 그리고 이제 100%, 150% 올라온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센티멘탈 쪽으로 좀 투심이 악화될 수 있는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미증시의 장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간밤의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장점이 뭐죠? 상한가가 없습니다. 네. 단점이 뭐죠? 하한가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이제 미국 증시의 이 중소형 테마주들인데 반대로 이게 이 안 좋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락할 때는 굉장히 투자자분들에게 공포가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200%, 300% 오르면 뭐 합니까? 결국 고점 대비 30%, 40%, 50% 하락하면 거기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다수는 번 것보다 훨씬 더 큰 손해가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 오늘장 쉬죠. 이틀 뒤에 열리는 미국장에서도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도 지금은 열어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젠슨 황 CEO가 굉장히 직설적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양자 컴퓨팅이 지금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은 뭐냐면 2030년도면 상용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기에 이 5년 동안 미국도 중국도 엄청나게 큰 자금을 들여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양자 컴퓨팅 산업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기대해 볼 만했었던 거죠. 하지만 15년 혹은 더 길면 30년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 15년 동안 30년 동안 양자 컴퓨팅만 바라보고 있으면 돈을 못 번다라는 거죠. 그런 그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과연 15년, 2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그래도 나중에 추후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양자 컴퓨팅을 포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기존의 사업부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저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 기업들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이언큐라든지 리게리 컴퓨터처럼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시기보다는 우리나라 기업을 한번 쭉 들려보면 솔리드처럼 그러니까 5G 통신 부품주 산업을 본업으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기대감이 불러일으켜 준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기업 있거든요. 저는 이 기업들의 조정을 노리는 게 지금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테마의 끝단에서는 안 보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살 때 사더라도 지금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필수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관련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00%, 300%면 사실 엔비디아가 지난해 한 해만 180% 가까운 수익률을 냈는데 그와 비교해서도 월등하게 너무 가파르게 빠르게 상승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급하게 올라갔던 부분만큼 하락 역시도 가파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락에 제동이 없다라는 것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를 나눠가시면 좋겠고요. 또 트럼프의 한마디로 인해서 풍력 에너지 업종도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어떤 풍력 발전도 지어지지 않을 정책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풍력주 내내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좀 코멘트 주실까요? 사실 이제 어제 장중에 그런 뉴스가 좀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CS 윈드와 CS 베어링과 같은 풍력주들의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워딩 자체는 엄청나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풍력을 제외하고 가겠다라는 워딩의 분위기인데 그러면 관련주들의 하락은 사실은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이 나왔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관련주들의 어떤 조정을 보면 조정은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큰 조정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는 이 인물이 굉장히 좀 과격하고 괴팍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공격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수년간 쌓아온 인프라를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트럼프 공화당 쪽에 표를 굉장히 많이 준 지역 중에 일부는 이 풍력 에너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풍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갈 수 없다는 게 현실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구심, 현실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기대감이 일단 깔려있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그렇게 깊진 않았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부 정책에 좀 반하는 산업은 피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풍력 같은 경우에는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대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이제는 다소 부담스러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풍력을 배제한다면 결국 남아있는 것이 태양광인데 태양광주들이 어제 미국 본장에서 좋았는가? 태양광도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불과 이틀 전, 3일 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마감된 미증시를 보면 결국 수익성 악화가 분기 실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번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 있겠다는 이야기 때문에 오른 것들이 다시 다 내려온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렇기에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제 투자를 하실 때 하시더라도 풍력이냐 태양광이냐라고 하면 태양광 쪽에 집중을 하셔야 되지만 태양광 또한 굉장히 신중하게 투자의 전략을 좀 짜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여기서 이제 어떤 결과물들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 원자력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갈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중심은 지금 AI와 데이터 센터가 있고 에너지의 중심은 결국 석유화학 플러스 원자력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풍력에 대한 이런 뉴스가 나오면 풍력 그리고 태양광 이쪽에 대한 비중을 좀 조절을 하셔서 원자력 쪽으로 원전 쪽으로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풍력과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당장 관심은 갖되 급하게 따라가지는 말자라는 의견을 받아봤고요. 추가적으로는 AI와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으로 인해 원자력 정도는 한번 계속해서 살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문제가 투자은행들이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인플레이션 압박을 줄 수가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좀 논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파월 연준 의장도 연준 의장이고 FOMC는 그들의 일을 할 뿐입니다. 네. 그들의 일은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으로 가는 길에 불필요한 요소는 계속해서 배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번 의사록 공개에 대해 너무나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그들이 한 일을 했을 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느냐? 최근에 계속 지표들이 나옵니다. 고용 지표 나오고요, 실업률 지표 나오고요, 또 임금 지표 나오고요. 그런데 또 그 지표만 놓고 보니 계속 혼돈의 지금 장세가 아닌가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미국 증시에서 중요시하는 지표가 하나 남았죠. 바로 비농업 고용 지표. 일단 비농업 고용 지표가 지금 안 좋다라고 하면 결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로는 또다시 내려가면서 오히려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또 비농업 고용 지수를 봤는데 고용이 괜찮다라고 하면 또 시장은 굿 뉴스가 배드 뉴스로 작용으로 되면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아니 이렇게 지표가 좋은데 시장이 내려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FOMC라든지 지표 발표에 따른 변동성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직은 미국 기업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실적과 보여준 실적을 기반으로 경기가 좋냐 안 좋냐를 고민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경기의 침체에 대한 시그널은 없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선제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대신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작은 뉴스와 작은 충격에도 시장에 큰 변동성을 좀 내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주식을 만약에 100%를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60%, 50%.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수익을 본 종목군들은 저는 수익을 확정 지어놓고 현금을 가지고 계셨다가 지표 발표의 어떤 변동성에 따라서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을 역이용을 해보는 전략이 지금은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경기가 좋기 때문에 빠르게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저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참 지표가 많이 나왔었던 한 주였습니다. 특히 고용단에서는 많이 해고되지도 않았고 또 그만큼 많이 취업하지도 않았었던 나쁘지 않은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작년 한 해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 속에서 어떤 지표 하나에 너무 크게 울고 웃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월가 안팎에서 미증시와 경제 낙관론에 대한 지적이 또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취임일 직전까지 계속해서 변동성은 클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파나마나 등 매의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밝히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관세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이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증시를 끌어내릴 이슈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일까요? 일단 관세라고 하는 키워드를 두고 보편적 관세냐, 선택적인 관세냐라는 이야기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트럼프가 바이든을 공격했었던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를 못 잡았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물가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 보편적인 관세가 들어가면 물가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인 관세가 들어갈 확률도 지금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어떤 자존심과 미국의 위치상 대놓고 선택적인 관세를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모진들을 모아놓고 하는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이 선택적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도 지금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1기 때보다는 조금은 유연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좀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언론, 또 우리 서울경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혜주와 피해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이제 많이 살펴보실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트럼프 2기에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에 확실하게 관심을 두는 게 지금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 그 섹터가 어디냐라고 하면 조선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 방산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반도체 그리고 로봇을 왜 뺐냐면, 어제 이제 CES 기조연설을 통해서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엔비디아도 반독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CES를 보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즉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자국 기업들부터 먼저 챙기는구나. 그러니까 립 서비스를 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강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아무래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로봇은 왜 뺐냐면, 사실 테슬라와 구글이 로봇 산업에 진출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에게 부품을 받거나 기술을 받거나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들만의 축제일 가능성도 지금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관계라든지 환경을 보면 조선과 방산 쪽에 저는 집중을 하는 투자 전략이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타이밍 문제입니다.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기다릴 거냐의 문제인데, 트럼프 1기를 겪으셨던 분들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냐라고 제가 물어보면 다들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네, 그렇기에 저는 조선과 방산 섹터를 잘 골라놓고 그 안에서 종목군들을 미리 선택을 해 놓으신 다음에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하면서 아마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절정으로 또 치달을 때가 나올 겁니다. 그럴 때 그 종목군들의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을 이용한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지금 올해 우리가 트럼프 시기를 맞아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트럼프 2기에서는 조금 더 유연한 정책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다만 수혜주와 피해주로 나눌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는 당연히 또 수혜주를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방산과 조선 이미 너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다만 그만큼 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목을 잘 설명한 이후에 좀 악재, 즉 리스크가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접근하는 진입 방법이 어떤가 하는 의견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채금리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국채금리 일단 20년물은 5%를 돌파했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위협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미증시가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노이즈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조금 나눌 수가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요소는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지금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트럼프의 이제 어떤 어딘가 액션 때문에 이제 불안정한 장세가 나올 수 있겠다 싶으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제 표면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부터 대량으로 지금 국채를 발행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행 규모에 따라서 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지금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같이 겹쳐졌기에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2기의 어떤 출범을 앞두고 있어서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저도 10년물도 5%까지는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5% 이상 더 강력하게 올라가면서 그 어떤 고국채 금리의 시기가 길어질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한번 치고 올라갈 수는 있어도 굉장히 빠르게 잡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국채 금리까지 고민을 하고 시장을 보면 사야 할 때 못 사는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그렇게까지 우호적이진 않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너무 딥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냥 변동성이 이쪽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만 좀 인지를 하시는 게 맞다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국채 금리까지 신경 쓰면 사야 될 거 못 산다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국채 금리도 치솟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뭐 변동성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중간에 있는 게 뭔지 핵심이 뭔지 이야기를 또 계속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으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국채 수익률이 5%를 넘게 급등하고 이와 관련해서 5%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좀 해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내내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연말 연초 좀 어느 정도 조정되는 구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취임 이후에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왜 코인이 떨어지느냐 이 상관관계를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국채 금리를 만약에 새롭게 발행을 하면 그리고 경매를 하면 가장 큰 고객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땐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시장의 가장 큰 손 중에 하나는 어디냐라고 하면 미국과 또 중국을 이야기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지금 새롭게 발행이 되고 경매에 붙여지다 보니 당연히 중국들은 이 국채를 사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코인에 대한 부분을 매도할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하락 변동성이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의 조정은 일시적인 조정일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최근에 나온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너무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난 10월 달, 11월 달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 시기에 올랐었던 어떤 상승분 이후에 조정의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공격적인 비중 확대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당연히 코인을 어떻게 보면 패권을 좀 쥐고 싶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연준의 파월 의장은 트럼프와 과거부터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자꾸 딴지를 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제 이쪽도 각각의 좀 자존심 그리고 위치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따라서 조금은 변동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코인의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상승 의지 한번 들어봤는데 마지막 질문 짧게만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이고요. 엔비디아 젠슨 황 대표가 새 게임용 그래픽에 삼성 메모리도 탑재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이고요. 더 들어오는 대로 자세하게 전달 드릴 텐데 우선 어제장에서 삼성전자가 낙폭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선방하면서 3% 넘게 급등했거든요. 네. 오늘 반도체주는 추이가 어떻게 될까요? 저 뉴스가 굉장히 이제 속보로 뜨면서 삼성전자가 드디어 뭔가 해냈구나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전혀 바뀐 거 없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HBM3E의 퀄테스트 통과가 가장 중요하고 절실하다. 아무리 지금 메모리 쪽에서 많이 해봐야 디램의 가격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 디램의 하락된 가격을 커버하려면 고부가 가치 제품인 HBM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그 외의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좋은 뉴스 하나가 나왔구나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고 이것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5%, 7% 올라간다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깊은 인사이트 감사드립니다. 저희 개장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의 이슈와이드 미증시 이대로 괜찮은가 지표 발표 이후에 변동성과 특정 기업 쏠림 현상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또 국채금리 상승, 국채 발행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글로벌 패권을 위해 미국도 필요도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관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는 개장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간밤에 나온 소식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관계자들은 12월 회의에서 인플레이션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 인하를 더 느리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연준 의사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더 명확해졌는데요. 회의록에는 트럼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민 및 무역 정책의 변화가 미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최소 4번은 언급했습니다. 의사록에는 연준의 연간 목표치인 2%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 견고한 소비자 지출 속도, 안정적인 노동시장, 그리고 2024년까지의 GDP가 강력히 성장하는 점 등을 이유로 향후 통화정책 결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의 모든 참석자가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상향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8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결정 후 안개 낀 밤에 운전하거나 가구로 가득 찬 어두운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12월에 FOMC 회의와 연준 이사들의 연이은 매파적 발언이 쏟아지는 가운데 간밤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비둘기파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올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제안한 수입 관세가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월러 이사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행사에서 추가 기준금리가 적절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4.25에서 4.5%로 정하고 올해 금리 인하 횟수도 2번으로 낮춰 잡았는데요. 월러 이사는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2025년의 경제를 낙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금리 인하의 속도는 우리가 고용시장 약화를 막으면서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많은 진전을 이루는지에 달렸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1월부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3월까지 상당한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앞서 발언을 했던 리사 쿡 이사의 경우 금리를 내리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죠. 일각에서는 월러 이사의 발언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새로운 터빈 건설을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풍력 발전 주식들까지도 폭락했는데요. 트럼프는 자신의 마러라고 저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풍력 에너지에 대해 가장 비싼 에너지이다. 깨끗한 천연가스보다 몇 배나 더 비싸기 때문에 풍력 터빈을 짓지 않는 정책을 시도할 것이다. 풍력 터빈은 재앙이고 미국 곳곳에 쓰레기를 버린다라며 강하게 발언했습니다. 분석가 더글러스 린달은 텍사스와 같은 대규모 공화당주에서 풍력 발전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지는 불확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친환경 기술 부문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발언이 이어진 이후 덴마크의 풍력 터빈 제조업체 웨르스테드는 주가가 약 7% 하락했습니다. 독일의 RWE와 노르덱스는 각각 2.46%, 6.4% 하락했고 다만 세계 최대의 해상 풍력 터빈 제조사이자 미국에서 상당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는 미국 해안에 설치하는 터빈이 자사 포트폴리오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올 때까지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지난 7일 월가 분석가들과의 관담회에서 양자 컴퓨터의 도래 시기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양자 컴퓨터의 발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초기 단계의 양자 컴퓨터는 15년, 후기 단계는 3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며 아마도 20년을 선택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서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까지는 20년은 걸릴 수 있다는 의미로 말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 양자 컴퓨터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주가가 좋은 흐름 보였지만 이번 젠슨왕 CEO의 발언으로 관련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이온큐의 주가는 전날보다 41%, 리게트 컴퓨팅의 주가는 44% 폭락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의 북극 지역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파상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이를 막아내려는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방어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자치령 총리는 이날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을 방문해 프레데릭 10세 국왕과 회담을 갖기로 했는데요. 최근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는 트럼프의 맞설 전략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트럼프의 그린란드에 대한 야망에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런 트럼프의 야망이 다른 모든 국가들도 갖고 있는 영토 확장의 욕망, 그중에서도 러시아의 야망을 입증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는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그린란드 방문 계획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알리며 그린란드가 미국의 일부가 된다면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1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 끌어내릴 만한 재료가 모두 혼재됐었던 가운데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를 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전일장 한마디 살펴보시죠.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비상계엄 한 달 만에 2,500포인트를 드디어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어제 1% 넘게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2,500포인트를 훌쩍 웃돌았고요. 코스닥도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미증시가 좀 쉬어갈 때 우리 증시에서 어느 정도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 증시에 대해서 새해 첫 달부터 좀 기대감이 몰려오고 있는 소식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제 어떤 테마들이 그 줄을 이루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죠.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은 6.5조 원, 시장 전망치를 훨씬 밑돌았습니다. 8조 원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7조 원 초반대는 나와줄 줄 알았는데 6조 원 중반대를 머물다 보니까 그야말로 실적 쇼크였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주가는 3% 넘게 올라갔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도체 빅베스를 털었다. 결국 이 모든 부진을 다 청산하고 0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뜻이고요. 특히나 글로벌 IB, 모건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이와 관련해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6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서를 내면서 어느 정도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몰려왔습니다. 또 젠슨항 CEO가 오늘 새벽에도 또 이슈가 있었죠. 추가적으로는 삼성 HBM에 대한 성공을 확신한다라고 말하면서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과도 만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반도체 관련주 어제 흐름이 좋았습니다. 또 한미 반도체도 12% 넘게 급등했는데요. HBM 생산의 필수적인 핵심 장비 TC본더 신공장 건설을 박차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 함께하고 있는데 여기서 TC본더는 HBM을 쌓아 올릴 때 접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SK 하이닉스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밸류체인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 부분 역시도 공급망이 다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CS입니다. 기대감 계속해서 살아있는 모습이죠. SKC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는 유리 기판을 공개했습니다. 결국 칩 경쟁에서는 발열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있는데 AI가 그리고 액침 냉각 기술도 여기 와서 함께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종목 삼성공조의 주가가 28%대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상가 터치한 부분이었었고요. 양자 컴퓨터는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젠슨왕 CEO 말 한마디 이렇게 됐는데 잘 나가던 양자 컴퓨터 상용화될 때까지는 15년에서 30년까지 내다봐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와 더불어서 해명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여기서 빨라야 30년이다. 여기서 초점을 맞춘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트럼프 이슈입니다. 수주 사이클이 더 길어질 것이다. 조선주는 내내 상승 백고동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과 조선기자재 모두 오름폭을 기록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수주 사이클이 예전에는 10년 단위였다면 이젠 30년까지 내다볼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내내 좀 흐름이 좋죠. 이번엔 영국입니다. 트럼프가 북해 풍력 발전은 없애야 한다라고 발언하면서 풍력 에너지 관련주가 일제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태양광도 내림세로 보여졌고요. 이 대안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단에서는 원전주가 꼽힐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도 내내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리 동결 가능성 그리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함께 내림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96,000달러 선까지 후퇴했는데 이와 관련된 관련주 역시도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증시는 인플레 우려 상승에 계속해서 좀 급락하는 모습인데 10년 만기, 우선 20년 만기는 어제장 새벽에서는 5%를 뚫어냈습니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압박과 싸우고 있는 미증시 흐름 저희와 함께 체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우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계속해서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진단키트주, 마스크 관련주가 내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프랑스에서는 엠폭스 이번에 처음으로 변이된 게 확인이 되면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진단키트가 우선 세니제는 90분 이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좀 나와주면서 출시를 하면서 함께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K바이오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총 출동하면서 투자 유치와 기술 이전이 더욱더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대장주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유한량의 비소폐암 치료제, 세포폐암 치료제 임상 결과 3상을 공개했는데요. 존슨앤존스와 함께하고 있죠. 10%대 넘게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참가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또 황제주로 복귀한 삼성바이오 이틀 연속 100만 원 재돌파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흐름 함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정용진, 트럼프 무도회 간다. 참 재밌는 소식이었는데요. 춤추는 신세계 그룹주라는 소식의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일제히 신세계 그룹주가 랠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트럼프 취임 그리고 트럼프 취임과 관련해서 무도회도 참석한다라는 소식에 조금 더 끈끈해진 모멘텀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려아연은 3%대 내림세를 보여줬는데요.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로 인해서 검찰에 이첩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하락세를 보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전일장 특징주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어제는 돌아온 동네형 삼성전자가 하드캐리했던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어제 내놨던 잠정 실적이 사실 예상치보다도 훨씬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주가의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예상치보다도 훨씬 낮은 OP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날았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원래 이제 FN가이드 기준으로 8.2조 원 정도 잡았었고요. 좀 더 하드하게 잡는 증권사에서 7조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뚜껑 열어보니까 6.5조까지 일단 앞자리가 한 자리가 바뀌어져 있는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했던 이유 첫 번째는 시장 효과입니다. K증시 자체가 저밸류에 대한 매력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을 사면 가장 먼저 있는 시총 1위 종목도 자동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앞서서 우리 소연 앵커가 언급드린 것처럼 빅백스 효과도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있었던 손실 같은 걸 먼저 털어내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안 좋을 거다라는 예상치 이미 선반영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 HBM 통과할 걸로 확신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준 부분도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쪽에서 이제 창신 메모리를 중국의 군사기업 명단에 추가했다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도움이 됐습니다. 창신 메모리 하면 이제 우리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D램, 레거 시단에 있어서 가장 크게 위협이 좀 다가오고 있는 기업인데 중국산 메모리 공급이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감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게 되면서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설명 자료에 부연 설명도 있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고 더불어서 이제 한 페이지가 더 발표가 됐는데 메모리 사업 부분에 있어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역대 최대 매출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겠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좀 했고요. 지금 나왔던 마이너스가 났던 비용에 대한 이유가 연구 개발비, R&D 비용이랑 선당 공정에 대한 캐파 확대 비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라는 코멘트가 뒤에 붙게 되면서 그럼 지금 삼성전자가 차선책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좀 더 긍정적인 점수를 매겨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루머의 효과도 있었습니다. 좀 더 이 부분은 뉴스 체크가 필요하겠지만 어제 시장 안에서 좀 있었던 내용들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루머는 이거였습니다. 원래 이제 PC용 그래픽카드 RTX 50에 마이크론 메모리를 사용한다라고 이제 젠슨왕 CEO가 발언을 했었는데 사실 여기 삼성전자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루머가 사실 장중에 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중에 돌았던 루머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제품도 지금 DDR7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같이 전해지게 되면서 사실상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왔던 속보 확인해 보면 RTX 50의 GDDR7에 삼성전자 제품이 초도 공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루머의 내용을 다 하나로 정리를 해보면 젠슨왕 CEO가 잘못 알았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시각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매수 창구를 좀 살펴봤었는데요. 겨울론을 이야기했었던 모건 스탠리가 매수 1위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가장 첫 번째 1위 창구로 발표가 됐었고요. 또한 더불어서 TP가 65,000원까지 올라가게 제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다운사이클을 이미 반영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모건 스탠리가 매도 1위 창구로 이름을 올렸던 기업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더불어서 현지 시간 8일 기준으로 오늘 젠슨왕 CEO가 회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는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 훌쩍 넘어서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20선입니다. 코스닥은 ADR 기준으로 과매수 구간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이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540선이 단기 박스권 저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맞고 떨어지는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출발선 서 있는 건 2,533선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9일 목요일 문이 힘차게 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고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 고용지표는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FOMC 의사록을 살펴봤더니 인플레 위험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다. 한마디로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뉴욕 증시 안에서는 혼조세가 이루어졌고 M7 기술주를 살펴봤을 때도 혼조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체결가와는 조금은 다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0.2% 아주 소폭 상승세 보여주면서 2,526포인트 선, 2,520선은 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래도 5포인트 정도 올라가면서 26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반면에 0.1% 아주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718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음식료품과 화학이 지금 그래도 0.3%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의약품과 종이목재, 섬유의복 쪽에서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기대감을 좀 강하게 받아왔었는데 어제장 안에서는 그 기대감이 조금은 무색하게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 개별 이슈 위주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전기전자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0.6%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업종들을 살펴봤을 때는 다소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안에서는 단연 반도체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안에서도 삼성전자 어제장 안에서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는데 오늘 장에서도 강한 상승 출발 가능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 안에서는 다소 좀 밋밋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와 유통이 상승부를 켜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상승폭 자체가 0.1%, 0.04%로 다소 제약적인 면이 있고요. 금융 쪽에서는 0.8% 강하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건설과 제조가 그 뒤를 이어서 하락부를 켜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봤더니 음식료, 담배 아주 소폭의 상승세 제외하고는 오늘장 안에서 업종은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엔솔과 삼성바이오 제외하고는 상승불 강하게 켜고 있고 그 안에서도 하이닉스가 3.75% 가장 강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참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먼저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전망치를 밑도는 성적을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CES도 하나의 또 삼성전자에게는 관건이 됐었습니다. 이제 CES 안에서 이제 젠슨황이 어제까지만 살펴보더라도 삼성전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방금 전 들어왔던 속보에 의하면은 제 새 GPU에 이 3전의 메모리 칩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했던 기존 발언을 정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지포스 RTX 5000 시리즈의 삼성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파트너사의 이 GDDR7 제품이 들어간다라고 밝히게 됐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주가는 상승폭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이 젠슨한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SK하이닉스의 HBM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 요구보다 빨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젠슨왕이 HBM 이 개발 속도가 이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속도보다 조금은 뒤처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좀 대비돼서 지금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HBM 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현재 지금 줄줄이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황의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회복세가 예상보다는 좀 더뎌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그 이유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황제주 등극을 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이 감소가 됐음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 130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자니까 4분기 이익 감소는 4공장 가동 초기에 이 원가가 높게 반영됐던 일회성 비용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2025년 올해도 역대 최고로 수주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6공장 착공과 생물보안법 승인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 부분이 성장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면서 좀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 아마존이죠. 아마존 안에서 최초로 또 자동차를 판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제히 하락불을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파트너사와 이 협력 강화를 위해서 대면 미팅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중단됐던 논의까지도 함께 재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예비 파트너사와의 그런 미팅까지 잡을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그룹주들 지금 어제장 안에선 좀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는 2차 전지 그리고 소재단 위주로 반등하는 흐름이 보여줬는데 일단 개장 분위기만 봤을 때는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다소 약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FDA에서 리보세라닙의 신약 허가 신청 이거에 대해서 심사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이 시행이 이 3월 20일이라고 합니다. 이 기한 전까지 승인 여부가 발표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승인 가능성 쪽에 무게를 강하게 두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빠르면은 2월 중에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혹은 하락을 하고 있는지 맵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다소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개장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상승불 강하게 켜줬는데 현재는 0.35% 정도 아주 소폭의 하락 전환을 한 상태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3.75% 상승불을 아주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동맹국에게만 제한 없이 수출을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구매할 수 있는 양을 한정하는 이 새로운 수출 통제 계획을 설립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또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인 한국에는 다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밤에 있었던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젠슨왕이 CES에서 양자 컴퓨터 상용화는 앞으로 30년 정도 더 걸릴 수가 있다라는 발언에 어제장 안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다소 부진한 흐름 보여줬고 미증시 안에서도 이 4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의 낙폭이 꽤나 깊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젠슨왕이 사실 이걸 뜻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양산에는 성공을 할 것이고 30년이라는 명확한 시간보다는 1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르겠다라고 정정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주가에는 좀 타격을 강하게 받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IRA에 따라서 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지원하는 일을 좀 손을 보겠다라는 입장을 그동안 계속 견조하게 유지를 해왔었는데 이미 수혜 지역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벨트라고도 불려져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제조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쪽에서는 그래도 손보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는 무색하게 오늘장 안에서 배터리 쪽에서는 조금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등등 지금 배터리와 소재 이쪽에서는 오늘장 안에서는 좀 하락불을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신규 수주가 초과 달성하면서 지난해 4분기에는 호실적이 전망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이 증권가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센시드 로보틱스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일본의 서비스 그리고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는 6,292억 원 규모의 선박용 엔진을 수주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의료기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은 폐암신약 렉라자 병용요법이 표준요법에 대비했을 때 생존기간을 좀 1년 이상 연장시킬 수 있다, 연장시키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유한양행은 반면 0.6%가량 좀 떨어지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3종목 제외하고 4종목 정도 제외하고는 오늘장 흐름 자체가 조금 부진하게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승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예상 체결 지수에서는 플러스였는데 지금은 약보합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선물 쪽은 매도네요.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오늘 좀 특정 섹터들이 이제 오전장 시작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이 유리기판 쪽 그리고 이제 어제도 강했었던 그런 이제 전염병 관련주들로 이제 수급이 좀 분산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사실상 어제의 분위기와 조금 비슷한 양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이제 외국인이 이제 좀 순매수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아마 이제 유리기판의 어떤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이제 CS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 그리고 거기서 보여준 것도 상당히 좀 많았었고 또 호평까지 또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 200에서도 좀 보게 되면은 뭐 반도체라든지 결국에 이제 CS 관련주들이 어제 말씀드렸던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오늘 이제 급등 한 4%대 상승이 좀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20만 원 선을 강하게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구간대에서부터는 이제 또 정고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조금 눌렸었던 뭐 삼양식품, 식품주 쪽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기아 같은 경우에 자동차 쪽도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만 다시금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조금 상당히 긍정적인 좀 편이고요. 뭐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화장품 쪽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이 지금 힘을 조금 잘 못 쓰는 이유가 결국에 이제 그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조금 이슈, 노이즈가 있었던 또 젠슨왕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양자 컴퓨팅이 이제 개발이 되려면 최소한 15년에서 또는 30년까지 걸릴 수 있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했던 만큼 코스닥은 상대적인 어떤 좀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 특히나 이제 낙폭이 과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이제 수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유리기판 쪽은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뭐 HBM, SK하이닉스 이쪽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 향후 또 이제 그 HBM만큼 상당히 중요한 기판 소재로서 또 이제 꿈의 소재라고 좀 불리는 만큼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한번 가져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지금 시장이 강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후장까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꽤나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수급 집중이 되고 있는 곳에 좀 집중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뭐 유리기판 그리고 반도체 전염병 관련주들은 여전히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살펴봤습니다. 어제 흐름을 일단 코스피는 좀 전반적으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도 이어서 좀 투톱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는 약보합 수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4%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소식 전해드린 것처럼 RTX 50에 이제 삼성전자 초도 물량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 소식의 뉴스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궁금하고 SK하이닉스는 우리가 기다렸던 그 20만 원 항상 맞고 떨어졌던 그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젠슨왕 CEO를 만난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고 보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의 HBM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달됐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을 때 SK하이닉스는 우리 이전에 이야기했던 30만 닉스 이 자리도 가능할지 이렇게 두 가지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30만 원까지는 아직은 조금 논하기엔 이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20만 원 선이 굉장히 좀 중요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저번 연도 한 7월 하반기 이후로 20만 원 선을 좀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어떠한 박스권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20만 원 위에서 지속적인 좀 안착이 나오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이렇게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향후에 이제 상승 추세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또 그 HBM3 그 16단을 이제 공개를 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반응이 이제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최초로 또 공개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전 세계에서 HBM 쪽은 하이닉스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최근 들어서 HBM3 이 관련해서 뭐 젠슨왕이 또 이제 격려의 말을 또 이제 보내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속단하기엔 이르지 않나라고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하이닉스를 당장에 좀 쫓아가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같이 이제 HBM을 만들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제 사용하는 벽돌 자체가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5세대를 사용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4세대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쪽이 훨씬 더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여전히 좀 HBM에 대한 어떤 공급에 대한 확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결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 주신 뭐 RTX 관련해서 초도 물량을 공급을 하겠다.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삼성이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범용이 아니고 AI용, 특히 AI 서버용 이제 HBM을 빠르게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기술 쪽에서도 하이닉스가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그 실적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고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2019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D램 경쟁에서 상당히 좀 밀렸던 부분들이거든요. 19년도 이후로는 지금 전 세계에서 D램 쪽에서 1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HBM 쪽으로 빨리 넘어가는 시점인데 이 부분에서 자꾸 걸리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D램 쪽에서 또 하이닉스가 강자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블랙웰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치는 훨씬 더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블랙웰에서 이제 HBM이 차지하는 원가가 60%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매출 쪽은 삼성전자가 훨씬 더 클지 몰라도 수익성 부분에서는 하이닉스를 이기기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대형주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많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마이크론 등 기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영향도 받지만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의 동향이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견조하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하이닉스도 동반 상승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좀 기대 가치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뭐 20만 원대까지 상승이 좀 나왔지만 지금 가격도 사실 기대 실적에 비하면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부터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하락할 가능성을 두시고 항상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뭔가 30만 원을 논하기 전에 전고점 부근까지만 우선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만약에 진짜 25만 원을 크게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 30만 원대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또 전고점 부근 넘어가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로에 서 있는 건 또 24만 원, 25만 원대 선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이제 젠슨왕 CEO가 삼성 GDR7이 부착되어 있는 RTX 5090 기판 실물 사진이 잠시 유출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측에서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기조 연설하면서 젠슨왕 CEO가 마이크론만 셧아웃을 한 상황이라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또 서운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합니다. 마이크론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5% 이상 좀 상승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CES 시작을 했으니까 다음 이벤트로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주를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눌렸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하는 종목들 좀 많이 보이고 있고 어제는 유한양행 관련해서 개별 이슈도 있긴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삼바랑 유한양행을 같이 담아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일정이 시작된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이제 남아있는 거래일 동안은 또 관련주들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선발이 가장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런 바이오 관련해서 이런 이제 이벤트들은 사실 이제 분기마다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있다라고 해서 뭐 다 같이 또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선별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 선제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한야행 같은 경우에 어제 뭐 개별 이슈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기대감이 선제적으로 좀 먼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유한야행 같은 경우에 또 드디어 뭐 그 렉라자 관련해서 또 임상 3상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또 이슈가 상당히 좀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3상에 대해서 이제 좀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면서 임상 성공으로 지금 이어진 상황이고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큰 이슈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신약 관련해서 정말 이제 상업할 수 있는 신약을 지금 최초로 성공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주들은 지금부터 조금 시작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어제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3만 어제 13만 5천 원대 강하게 좀 돌파를 했던 모습이고요.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어떤 하락세 그리고 박스권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어제 이슈로 인한 상승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상승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CDMO 쪽하고 CMO 쪽은 지속적인 또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삼성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인데요. 어제 보니까 이제 좀 조용하게 좀 상승이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 100만 원을 지금 또 탈환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셀트리온 등등 진짜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는 게 특히나 이제 그 특허 만료가 앞으로 이제 좀 되는 시기입니다.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특허 만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CDMO 기업들의 어떤 그런 수주 증가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부분들이라서 뭐 헬스케어에 대한 이벤트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지만 이런 어떤 시기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약가 인하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RA를 통하기보다는 어떤 그런 바이오시밀러라든지 복제약 쪽을 통해서 약가 인하를 이제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제 바이오시밀러 하면 우리가 또 셀트리온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캐파적으로 봤을 때는 또 삼바가 대장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에도 지속적인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상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뭐 작은 종목들은 상한가도 가고 하겠지만은 이걸 지금 당장에 뭔가 파악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보면은 아직까지 뭐 임상 1상 그리고 2상 단계인 기업들은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또 급락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약바이오를 단순히 뭔가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기보다는 실체가 있는 기업들, 특히 이제 어제 유한양행도 보여줬었던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그 삼바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대형 주단 위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좀 안정적으로 이제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선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쪽에 이제 기대감만 가지고 온리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체가 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팀장님, 단기적인 이벤트론 다음 주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지만 국내 시장으로 좀 끌고 들어와서 보면 3월 달에 이제 공매도 재개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동안 좀 많이 빠르게 올랐던 제약 바이오주들 걱정이 좀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럼 3월 기준으로 한 1월, 2월까지 이때가 가장 안정적인 시간이 좀 될까요? 일단 공매도를 아예 좀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 또 공매도 비중이 좀 상당히 큰 이제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뭐 크게 영향은 없을 수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좀 길게 끌고 가시기보다는 말씀 주신 대로 우선은 이제 2월까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월부터는 사실 이제 바이오를 이제 무조건 매수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 한번 이제 흐름을 지켜보면서 접근을 해도 좀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 특히 이제 반등을 다시금 이제 바닥권에서 시도를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사실 하루 이틀 갈 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2월까지는 충분히 다시금 이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또 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 전까지는 한번 그래도 지켜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생각보다 또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지켜보면서 또 한번 좀 대응을 해도 되는 좀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섣불리 판단해서 무조건 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바이오주를 매수를 안 한다라든지 그거를 좀 판단하기엔 상당히 좀 이르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확 밀린다 3월 달에 그러면 오히려 또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조금 상황들을 보시면서 지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트럼프 취임이라든지 이런 정세 불안 굉장히 좀 대외 변수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뭐 2달, 3달 뒤에 어떻게 될 거야라고 좀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장에 뭐 1월 그리고 2월 초까지로 조금 대응을 하신다는 전략으로 보신다면은 지금은 충분히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월까지는 일단 안정적으로 보더라도 공매도 재개된 이후의 흐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주게 되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조금 더 흐름을 좀 봐야 알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제 이제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트럼프 시대가 시작되고 나면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한화그룹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방산 쪽으로 보면 한화시스템이 있고 조선 쪽으로 보면 한화오션이 있고 그리고 두나무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어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하나투자증권도 가지고 있어서 한화그룹 관련주만 담아도 선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긴 하던데 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그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화 회장님이 또 이제 그 트럼프와 또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조금 알려지고 있어서 그것도 좀 일리 있는 말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와는 별개로 어떤 사업 구조를 보면은 사실 이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사업을 상당히 좀 많이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대표적인 게 저번에도 말씀드린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이제 조선업이죠. 특히 한화오션 MRO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은 이제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지금 그 헬프를 요청을 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하나오션에 따른 어떤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방산 쪽도 이제 있기 때문에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도 수혜를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또 비트코인 최근에 이제 시세가 조금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깨진 것은 조금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냥 피로도가 배출되고 있는 정도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전략 비축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략 비축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석유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비상시에 이제 비축해뒀던 이제 석유를 좀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트코인에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제 그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이제 여건을 좀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여전히 코인에 대한 기대 가치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 모든 것들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게 또 하나그룹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하나정밀기계 등 TC본더 관련해서 또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 되게 좋은 그 이제 장비주들과 관련해서 또 한 번에 또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뭐 하나그룹 쪽에서 이제 보셨을 때 그 종목별로 조금 분산하시는 이런 전략들도 저는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화의 김승현 회장과 트럼프 당선인이 또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화그룹 자체로 봤을 때는 분산 투자 전략을 취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오늘 상위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유리기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SKC가 이제 CES 모멘텀 받고 있습니다. 글라스 기판을 공개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젠슨왕 CEO가 발열을 통제하는 게 앞으로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는 코멘트를 남기면서 특히나 유리기판 플러스로 뭐 액침 냉각까지 좀 더 넓게 본다면 발열을 잡는 데 있어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단키트입니다. 미국에서도 8개 주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중국 쪽에서는 이제 독감도 유행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강한데요. 특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자동차입니다. 오늘 현대차랑 기아 중심으로 좀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이 올해 국내 24.3조 원 투자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현대차랑 기아를 지금 같이 담아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함께 확인해봤고요. 팀장님 어느 쪽부터 먼저 확인해보면 좋을까요? 네, 유리기판이 지금 이제 이틀째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그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브로드컴하고 우리가 좀 연관을 좀 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뭔가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은 향후에 이제 그 엔비디아 대항마로서의 어떤 기대 가치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이제 엔비디아와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춤형 이제 반도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널리 좀 쓰이고 있는 엔비디아와 좀 경쟁을 했을 때 이기려면은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유리기판 소재를 본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도입을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그 전부터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줬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관련 기업들이 이제 양산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단순히 이제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인 어떠한 그런 실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지금 이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이제 이슈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는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진짜로 사실 실체가 있는지도 잘 몰랐었고 이제 조금 기술이 지금보단 발전이 안 됐었던 단계인데 지금 이미 뭐 CES에서도 다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고요.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는 조금 단기가 아니라 조금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해도 좀 좋은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그 실리콘 이제 기판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속도가 훨씬 더 이제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어떠한 그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다라고 하면은 제가 대충 세번 한 10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다 매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조금 추려본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기술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SKC를 또 빼놓을 수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C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제 유리기판을 또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게 HBM이랑 좀 빗대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SK 하이닉스와 같은 뭐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필옵틱스라는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HBM이랑 우리가 빗대 보면 한미 반도체와 같이 어떤 그런 장비를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리기판을 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장비가 먼저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 또 HBM이랑 비교해 보면 그 TSV랑 이제 비슷한 뭐 TGV 장비를 이제 그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유리기판도 HBM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HBM도 이제 구멍을 뚫어서 밑에 이제 그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장비의 이제 기술인데 똑같이 유리기판도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TGV 관련해서 이제 피롭틱스가 가장 이제 대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그동안 이제 그 디스플레이라든지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기술력을 상당히 좀 인정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기술력도 상당히 좀 좋은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사실 SKC하고 피롭틱스가 가장 이제 실체가 있고 또 대장으로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 전에 더 많이 올라간 뭐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많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개발 단계이거나 당장에 뭐 유리기판을 생산을 해봐라고 한다면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SKC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삼성전기도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약간 조금 두 기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무겁기 때문에 SKC하고 이제 피롭틱스 쪽을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양산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당연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실적 개선도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SKC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제 진짜 턴어라운드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워낙에 그 동박 사업이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또 사업이 껴있기 때문에 그동안 또 유독 이제 부진했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결국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어떤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이제 해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이제 SKC 쪽 그리고 장비는 이제 피롭틱스까지 한번 이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은 그동안 실체가 좀 없다가 테마로 그래서 좀 돌다가 이젠 조금씩 좀 실체가 나타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좀 속도가 붙으면서 주가도 올라와 주는 것 같습니다. SKC랑 피롭틱스 말씀해 주셨고요. 이 유리기판 안에 또 MLCC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삼성전기는 좀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막 큰 변동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현대차그룹은 9일 올해 24조 3천억 원을 국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투자 집행액인 20조 4천억 원에서 3조 9천억 원 19% 늘어난 금액으로 연간 기준 역대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올해에는 어느 때보다 돌발적인 경영 변수가 산재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국내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양자 컴퓨터의 활용에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영향으로 9일 국내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 중입니다. 황 CEO는 지난 7일 CES 2025에서 양자 컴퓨터 발전에 관한 질문을 받고 매우 유용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15년이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초기 단계일 것이라면서 30년은 아마도 후기 단계일 것이다. 하지만 20년을 선택한다면 많은 사람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자사의 개인용 새 그래픽 처리 장치에 삼성전자의 GDDR7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포스 RTX 5000 시리즈에는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제품이 탑재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S2025에서 SK 관계자로부터 SKC의 유리기판에 대한 설명을 듣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뜸 웃으면서 방금 팔고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날 전시관에 도착하기 전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와 만나고 온 최 회장이 농담을 던진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가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최대 고객사입니다. 최 회장의 발언은 이날 젠슨 황 CEO와의 미팅에서 HBM뿐만 아니라 유리기판까지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를 했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의 방향은 엇갈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을 하면서 출발했지만 코스닥은 하락하면서 출발을 보였는데 지금은 과연 지수가 어떤 방향과 숫자를 가리키고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8% 소폭 하락하면서 2,51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거의 1% 가깝습니다. 0.93% 떨어지면서 712.91포인트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외국인이 1,336억 원으로 개인보다는 조금 더 많은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2,522억 원을 매도하면서 하방의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넣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팔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외국인 투자자가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 물량을 굉장히 많이 빼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음식료품만 강하게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종들은 다소 하락불이 좀 짙게 깔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화학 쪽에서 0.1% 아주 소폭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섬유유복이 거의 1% 가까이 낙폭을 키워내가고 있고 종이목재와 의약품이 각각 0.6%, 0.2% 정도 하락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운수장비가 하락해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고 반면에 전기전자 오늘장 시작부터 강하게 달려가는 줄 알았더만 지금 이 시각 안에서는 지금 다시금 하락 전환했고 기계와 철강 쪽에서는 1%대 낙폭 강하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전체적으로 모두 다 하락불이 들어와 있고 기타 서비스가 1%대로 낙폭이 가장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유통이 0.04% 소폭의 하락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그래도 출판 매체, 복제와 종이 목재 쪽에서 상승불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하방의 압력을 조금이라도 좀 상쇄시켜주는 분위기 형성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섬유, 의류, 코스피와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지금 SK하이닉스 5,300원이 올라오면서 20만 원까지 터치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낙폭이 조금은 더 확대가 되면서 56,8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LG엔솔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함께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LG엔솔이 2%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 동반 하락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지금 실적이 나왔습니다.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이 2,255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HLB와 지금 리가켄바이오는 0.38%, 0.5%가량 올라와 주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는 다시금 시가총액 5위 자리에 안착했습니다. 에코프로는 그래도 보합권까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됐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과연 어떤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보였는데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불을 킨 종목들이 몇몇 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오늘장 안에서 과연 어떤 시세를 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2%가량 좀 빠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원전 신규 건설 규모를 4기에서 3기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만 이 최종안에는 반영될지는 현재 불분명한 상황이고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전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선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TD 한국조선해양은 0.2%가량 올라와 주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1% 빠지고 하나오션도 1%가량 좀 흐름이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1% 정도로 전반적으로 지금 LTD 한국조선해양을 제외하고는 1% 가까운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미군 이 함정 건조에서 동맹국의 협업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발언으로 국내 조선업의 주가가 화요일부터는 좀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왔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꺾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일본 해운 3사가 LNG선 47% 정도 늘린다고 합니다. LNG선 건조에 강점이 있는 국내 조선사 3사가 수주 수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증권가의 전망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장 안에서도 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외신 보도가 바로 풍력 쪽입니다. 네,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풍력 발전에 대해서 꽤나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풍력 발전은 보조금 없이 경제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풍력 발전 건설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을 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연안 풍력 발전기가 고래 폐사의 원인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풍력 발전이 고래를 미치게 하고 있다라면서 다소 좀 과격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 시장 안에서 CS 윈드라던가 포메탈, CS 베어링과 같은 풍력 발전 관련주들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장에도 이어갈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가는데 현재는 주가가 5% 넘게 빠져나가면서 지금 주가는 22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에서 인간 메타 뉴모바이러스 HMPV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우리 시장 안에서도 감기, 마스크, 코로나19 테마를 형성했던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 상승했던 그 상승분은 아직까지는 찾아가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몇몇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오늘장 안에서 흐름이 괜찮지만 나머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유한양행도 특히나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주가가 0.6%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클래시스가 1.19%로 가장 강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 상단에 좀 찍혀 있는 거 확인되고 있고요. CS 관련해서는 반도체주 뉴스들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또 주가의 흐름 바뀔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